제주도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한 건 남편 이도준이었다. 이유는 아주 그럴듯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회사 회계감사 일로 바빠 가정에 소홀했으니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에 새로 생긴 절벽 위 호텔이 있는데 풍경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했다.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이 오션뷰룸을 잡았다고. 오직 나를 데리고 가서 바람 좀 쐬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호텔 로비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나는 이도준이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주차하러 가는 그 세심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만점 남편의 표본 같았다. 서연아, 먼저 가서 체크인하고 있어. 지금 로비에 사람 적네. 난 주차하고 올게. 이도준이 내 신분증과 그의 플래티넘 멤버십 카드를 건네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따뜻한 온기, 다정한 눈빛. 나는 카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그와 결혼한 지 3년. 이도준은 한성그룹의 장남으로 일은 바빴지만 나에게는 늘 적당한 품위와 배려를 잃지 않았다. 전문 회계사인 나는 직업상 현미경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내 옆에서 잠드는 사람을 그런 심사하는 눈으로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오늘까지는. 프런트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아가씨였다. 정교한 내추럴 메이크업에 미소는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내 신분증과 이도준의 멤버십 카드를 받아들고 익숙하게 시스템에 카드를 긁었다. 윤서연님, 이도준님 맞으신가요? 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렸다. 하지만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다. 프런트 아가씨는 화면을 응시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에 직업적인 가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경멸,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러시죠? 방에 문제라도 있나요? 나는 예민하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직업적 본능이 순간적으로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아,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몇 초 후, 그녀는 마치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좌우를 살피며 로비 매니저가 근처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카운터 가까이 다가왔다. 저기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마치 인생 선배가 충고하는 듯한 어조였다. 제가 보니 손님 인상도 좋으시고 기품도 있어 보이셔서 속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는 잠시 멍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주 교묘한 각도로 컴퓨터 모니터를 내 쪽으로 살짝 돌렸다. 그리고 화면 속 한 장의 회원 프로필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건 이도준의 사진이었다. 멤버십 카드에 연동된 자주 함께하는 동반인 정보였다. 손님, 이분이 그분 사모님이신데 아시는 분이세요? 프런트 아가씨는 전자 포인트 기록을 보여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매주 주말마다 이분을 모시고 와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으세요. 최근 2달간 쌓인 포인트만 해도 차 한 대는 뽑을 정도예요.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내 시선이 옮겨갔다. 화면 속 사진은 고화질이 아니었다. 체크인할 때 프런트 카메라에 찍혔거나 혹은 신분증 시스템에서 추출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다. 초록빛이 도는 굵은 웨이브 머리. 눈가에는 늘 애처롭고 순진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리고 지난달 내가 SNS에서 봤던 샤넬 시즌 신상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박유라, 내 남편의 동서, 즉 이도준의 제수씨였다. 그 순간 세상이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고요해졌다. 로비에 흐르던 감미로운 첼로 연주 소리, 멀리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도 그 순간 사라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혈액이 마치 액체 질소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처럼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매주 주말
프레지덴셜 스위트, 사모님. 이 세 단어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비수 세 자루가 되어 정확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야근과 접대라고 믿었던 시간은 제주도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내가 좋은 동서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내 남편의 침대에 누워있는 사모님이었다. 거대한 부조리함의 역겨움조차 잊어버렸다. 손님 프런트 직원은 내가 말이 없자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쉬며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재벌 남자들 저 많이 봤어요. 집에는 본처 멀쩡히 두고 밖에서는 바람 피우고 딱 보니 본처분 인상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손님처럼 젊고 예쁘신 분이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세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시각에서는 시스템에 자주 투숙하는 그 여자가 본처이고 오늘 처음 나타나 남자의 멤버십 카드를 쓰는 나는 당연히 상위 포식자를 노리는 내연녀였던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는 이도준과 3년 전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인데 지금 이 순간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내연녀로 오해받고 있다. 그리고 진짜 내연녀는 그의 멤버십 프로필에서 사모님 대접을 받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직업적 소양이 이 순간 나를 구했다. 회계사로서 무너져가는 장부를 마주할수록 절대적인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무너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증거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히스테릭하게 내가 진짜 아내예요. 라고 소리치지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지도 않았다. 손바닥을 세게 꼬집었다. 고통이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씁쓸함이 섞인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프런트 직원의 말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네, 맞아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상처받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여자를 연기했다.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때문에 졌는지 알고 싶어서요. 프런트 직원은 아마 동정심이 발동했거나 혹은 지루한 업무 중에 보기 드문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현장을 만난 것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모니터를 완전히 내 쪽으로 돌려주었다. 심지어 과거 투숙 내역까지 클릭해서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번 달에만 4번이나 왔어요. 매번 금요일 저녁에 체크인해서 일요일 점심에 체크아웃했고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는 2인 스파랑 루프탑 디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우 좀 보세요. 줬죠.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기념으로 남겨서 미련을 버리려고요. 나는 최대한 애처로운 목소리를 냈다. 네, 빨리요. 매니저님 오시기 전에요. 프런트 직원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카메라를 켜고 초점을 맞췄다. 찰칵, 찰칵, 찰칵. 투숙 기록, 포인트 내역, 박유라의 그 캡처 사진, 그리고 이도준의 멤버십 카드 번호까지 한 장 한 장 모두 선명하게 찍었다. 이게 어디 기념사진인가? 법정 증거 자료지. 고마워요. 마지막 사진을 찍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프런트 아가씨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방금 전의 위장은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죽음의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이걸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네요. 프런트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내 눈빛에 담긴 살기에 겁을 먹은 듯했다. 목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 별 말씀을요. 손님, 너무 상심 마세요. 체크인해주세요. 나는 평소 업무 이야기를 할 때처럼 냉담한 태도로 돌아왔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맞죠? 아, 아닙니다. 이번에 이도준님께서 예약하신 방은 일반 오션뷰 더블룸입니다. 프런트 직원은 약간 민망한 듯 시스템을 쳐다봤다. 아마 이번엔 예산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박유라에게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나를 보상하러 와서는 일반 더블룸이라. 이도준,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룸키를 받는 순간 이도준이 마침 회전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얼굴에는 엘리트 남성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생수 한 병도 들려 있었다. 서연아, 다 됐어? 미안. 오래 기다렸지. 주차 자리가 좀처럼 안 나더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 쪽 옷감에 닿는 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위장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가방끈을 고쳐매는 척하며 그의 손길을 아무렇지 않게 피했다. 다 됐어. 가자.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왜 그래? 피곤해? 이도준이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남자는 잘생기고 훤칠했고 여자는 차가운 미모를 지녔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가. 누가 알았을까? 이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이미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차 멀미 좀 해서.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올라가서 좀 자고 싶어. 그래, 그럼 일단 방에 가서 쉬자. 저녁에 맛있는 해산물 먹으러 데려가 줄게. 이도준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웃으며 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숫자가 하나 바뀔 때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미련도 한 조각씩 무너져 내렸다. 최고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도준은 익숙하게 나를 데리고 복도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룸 넘버 표지판을 볼 필요조차 없어 보였다. 이쪽이 경치가 제일 좋아.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내가 3년간 사랑하고 3년간 신뢰했던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 순간부터 이도준,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당신은 내가 곧 감사하고 청산해야 할 가장 큰 부실 채권이다. 방은 확실히 좋았다. 270도 오션뷰 통유리창, 파도 소리가 유리를 통해 묵직하고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울 수 없는 익숙함이 나를 질식시켰다. 이도준은 캐리어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정장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자연스럽게 걸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서연아, 봐. 이쪽 전망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쳤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에게 웃었다. 지난번에 친구한테 여기 좋다는 얘기 듣고 계속 너랑 오고 싶었어. 친구? 그 친구가 아마 박유라겠지. 나는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았다. 내 눈빛은 스캐너처럼 이 방을 훑었다. 일반 더블룸. 물론 싸지는 않지만 프런트 직원이 말하던 매주 주말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도준이 이곳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곧장 미니바로 걸어가 캐비닛 문을 열고 정확하게 그 안에서 탄산수 한 병을 꺼냈다. 심지어 병따개가 캐비닛 문 안쪽 고리에 걸려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물 마실래? 그는 병을 들고 나에게 물었다. 됐어. 나는 위경련을 간신히 참으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나 먼저 샤워할게. 그래, 온수 금방 나올 거야. 먼저 씻어. 씻고 나면 좀 나을 거야. 그가 다가왔다. 내 이마를 만져보려는 듯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다. 이도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서연아, 오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왜 자꾸 나를 피해? 그의 연기는 정말 대단했다. 그 눈빛 속의 걱정. 프런트에서 본 기록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몸에 땀이 나서 찝찝해. 너한테 묻히기 싫어. 나는 핑계를 댔다. 이도준이 웃었다. 손을 거두어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 뭘 그런 걸 신경 써. 얼른 씻어. 난 매일 몇 개만 처리하고 있을게. 나는 갈아입을 옷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순간 나는 차가운 타일에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두 눈에서는 섬뜩하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윤서연, 울면 안 돼.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거야. 나는 샤워기를 틀고 수온을 가장 차갑게 맞췄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렸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울고 싶었던 충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찬물이 몸을 씻어 내리는 대로 내버려 둔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박유라의 그 순진한 얼굴과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매주 주말집을 비웠던 이도준의 뒷모습만이 가득했다. 결국 나만이 철저한 바보였다. 지난 3년간 나는 그의 사업을 위해, 가문에서 그의 입지를 지켜주기 위해 밤낮 없이 그의 장부를 정리해주고 절세 방안을 짜주고 재무 계획을 세워주었다. 나는 내 전문 능력을 이용해 한성그룹의 썩어빠진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과는 그는 내가 아껴준 돈으로 내 동서를 데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으며 호의호식했다. 박유라. 가족 모임에서 늘 조용히 남편 이도현 뒤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그 여자가 떠올랐다. 이도현은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녀가 순수하고 착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순수. 매주 주말마다 시아주버니와 호텔방을 드나드는 여자가 얼마나 순수할 수 있을까? 나는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고 샤워기를 껐다. 찬물 샤워는 나를 완전히 냉정하게 만들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것이다. 베테랑 회계사로서 내 직업적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이도준이 박유라를 이 호텔에 데려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심지어 이 호텔에 이토록 익숙하다면 그의 휴대폰에는 분명 깨끗하게 지우지 못한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몸을 닦고 샤워 가운을 걸쳤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이도준은 통유리창 앞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의 중인 것 같았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충전 중이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예전에는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그의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다. 그도 아주 당당하게 행동했다. 심지어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설정해 놓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눈속임이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가 당당하다고 믿게 만들어 감시할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 나는 발소리를 죽여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이도준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화면 속 데이터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몇 마디 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잠금이 풀렸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지 않았다. 카카오톡처럼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곳은 이도준처럼 신중한 사람이라면 진작에 깨끗하게 정리했거나 혹은 별도의 계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배달의 민족 앱을 열었다. 주문 내역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소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우리 집, 그의 회사, 시댁 주소 외에 낯선 주소가 하나 있었다. 강남 팰리스, A동 1202호, 강남 팰리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유라와 이도현은 시댁 소유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다. 이곳이 아니었다. 이 주소는 누구의 것일까? 나는 재빨리 내 휴대폰을 꺼내 이 주소를 찍었다. 이어서 카카오티 앱을 열었다. 이용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자주 가는 목적지 추천 목록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곳을 띄워주었다. 역시 강남 팰리스였다. 알고리즘이 그의 습관을 기억할 정도로 그곳을 자주 갔다는 뜻이다. 바로 그때 이도준이 회의를 마친 듯 이어폰을 벗고 기지개를 켰다. 다 씻었어. 그가 의자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휴대폰 화면을 끄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잡지를 집어들고 마치 침대를 정리하는 척했다. 나는 돌아섰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온수가 좀 불안정하네.
당신 이따 씻을 때 조심해. 이도준은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내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그의 턱이 내 어깨에 닿았고 숨결이 귓가에 느껴졌다. 서연아, 오늘 밤 바닷가 달빛이 참 좋던데. 우리. 그의 손이 내 샤워 가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익숙한 역겨움이 다시 몰려왔다. 전보다 더 격렬하게. 도준 씨. 나는 그의 손을 막았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 그날이야. 이도준의 동작이 멈칫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아직 며칠 남지 않았어? 최근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불규칙해졌어.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반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아무렇게나 잡지를 펼쳤다. 나 좀 쉴게. 당신 혼자 씻어. 이도준은 한숨을 쉬었다. 김이 센 듯했지만 그래도 좋은 남편의 가면은 유지했다. 알았어. 그럼 푹 쉬어. 난 씻고 올게. 그가 방금 내가 있었던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으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내려놓았다. 내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지갑에 꽂혔다. 올해 발렌타인데이에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에르메스 한정판. 나는 다가가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각종 카드가 깔끔하게 꽂혀 있었고 우리 둘의 사진도 한 장 있었다. 얼마나 다정한가. 하지만 나는 감동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이 지갑 가장 깊숙한 칸으로 들어갔다. 보통 남자들이 비상금이나 비밀을 숨기는 곳이었다. 칸은 빡빡했다. 딱딱한 카드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출입 카드였다. 아무런 표시 없이 1년 번호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카드를 알아봤다. 지난달 강남 팰리스에 사는 고객의 개인 감사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의 출입 카드가 이것과 똑같이 생겼었다. 강남 팰리스, 박유라. 모든 단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도준은 박유라와 단순히 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유라를 위해 바깥에 집을 마련해 준 것이다. 누구의 돈으로? 이도준은 부사장이지만 그의 연봉과 배당금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 그의 용돈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강남 팰리스에 집을 사거나 장기 임대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가 회사 장부에 손을 댔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회계사로서의 직감이 순간 번뜩였다. 단순한 외도라면 나는 기껏해야 역겨워하며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고 끝낼 것이다. 하지만 자산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연루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합법적인 아내다. 만약 내가 이부실 채권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것은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부부 공동 채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차가운 출입 카드를 쥔 채 손등에 핏줄이 돋았다. 좋아. 아주 좋아. 이도준.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내가 제대로 놀아주지.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재빨리 출입 카드를 원래 자리에 꽂아 넣고 지갑을 제자리에 두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이도준이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왔을 때 그가 본 것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였다. 서연아, 뭐 봐? 그가 머리를 닦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에게 오늘 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포인트 교환하는 거 보고 있어. 나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며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호텔 포인트로 꽤 좋은 걸 많이 바꿀 수 있나 봐. 예를 들면 에르메스 가방이나 어떤 한정판 원피스 같은 거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이도준이 머리를 닦던 동작이 순간 굳었다. 비록 1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는 반응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포인트. 무슨 포인트? 그가 마른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난 그런 거 잘 안 봐서. 그래?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샤워 가운 옷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내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거 참 아깝네. 여기 포인트가 꽤 쏠쏠하다던데.
특히 단골 고객은 말이야. 이도준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런가 보지. 배고프지 않아? 밥 먹으러 가자. 화제를 돌리려는 그의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하지만 너희들이 먹어치운 것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게 만들어줄 것이다. 제주도 여행의 나머지 시간은 거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로 보냈다. 이도준은 아마 도둑이 제발 저렸거나 혹은 그 순간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인지 그 후로 나에게 유난히 잘해주었다. 최고급 해산물 만찬, 한정판 보석 선물, 그리고 온갖 달콤한 말들. 예전 같았으면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까준 새우살을 내 접시에 놓아주는 것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가 똑같은 손으로 새우를 까서 박유라에게 먹여주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이 연극을 끝까지 해냈다. 서울로 돌아온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한성가의 규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리 바빠도 서울에 있는 한 본가에 가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해야 했다. 한성가 본가는 평창동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었다. 최신 부초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고즈넉한 멋이 있었다. 정원에는 값비싼 화초가 가득했고 곳곳에서 구재벌가의 품위가 느껴졌다. 우리 차가 정원으로 들어설 때 이도현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이도현, 이도준의 친동생, 나의 시동생. 이도준처럼 영리하고 세상 물정의 밝은 사업가와는 달리 이도현은 전형적인 공대 너드였다. 그는 그룹 기술개발팀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했고 성격은 순수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 약간 어수룩하기까지 했다. 그는 박유라에게 첫눈에 반했고 결혼 2년 동안 그녀를 손안에 넣으면 녹을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했다.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마침 이도현과 박유라가 집에서 마중 나오는 것이 보였다. 형수님, 오셨어요? 이도현이 순박한 얼굴로 웃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박유라.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온화하고 무해해 보였다. 마치 보호받아야 할 한 송이 흰 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한눈에 그 원피스를 알아봤다. 샤넬 이번 시즌 신상이었다.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아 VIP 채널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이도준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고액의 해외 구매 대행 결제 내역이 있었다. 그때 내가 묻자 그는 고객에게 줄 선물을 대신 사준 것이라고 했다. 그 고객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형님, 제주도는 재미있으셨어요? 박유라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의도적인 아양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순진무구한 큰 눈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재미있었냐고? 내 남편과 동서가 같은 호텔에서 뒹군 증거를 보고 왔는데 내가 재미있었을까? 괜찮았어.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 시선은 그녀의 원피스에 2초간 머물렀다. 그 원피스 예쁘네. 동서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 박유라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치맛자락을 가렸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네, 이거요. 도현 씨가 사준 거예요. 저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옆에 서 있던 이도현이 머리를 긁적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 옷을 샀었나? 유라야, 당신 이거 인터넷에서 할인하는 거 샀다고 하지 않았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도준의 얼굴도 약간 부자연스러워졌다. 그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도현아, 너는 진짜 공대생 티를 낸다. 아내가 무슨 옷을 샀는지도 기억 못하고.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박유라가 황급히 이도현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다. 맞아요. 당신은 하루 종일 코드만 짜느라 내가 뭘 입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저번에 쇼핑 갔을 때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정말? 이도현은 그녀의 애교에 금세 뼈가 녹는 듯했다. 연신 사과했다.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래. 우리 아내는 뭘 입어도 다 예뻐. 속고 있으면서도 해벌쭉하는 이도현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연민이면서도 동병상련의 슬픔이었다. 이 윤 씨와 박 씨, 우리 두 외부인은 이 화려해 보이는 한성가에서 한 명은 돈 버는 도구로, 한 명은 불륜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었다. 정말 기막힌 한 쌍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시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시어머니는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조차도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 하지만 박유라 앞에서는 그 규칙이 항상 예외가 되는 듯했다. 유라야, 이리 와서 어머니 옆에 앉으렴. 시어머니는 박유라를 보자마자 얼굴에 엄격한 주름이 순간 국화꽃처럼 활짝 폈다. 정겹게 손짓했다. 오늘 특별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이라고 했단다. 몸보신 좀 해야지. 너희 젊은이들 임신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잘 챙겨 먹어야 해. 임신 준비. 이 두 글자가 가시처럼 내 눈꺼풀을 찔렀다. 박유라는 얌전히 다가가 앉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그럼 누구한테 잘해주겠니? 시어머니는 무언가 암시하듯 나를 힐끗 쳐다봤다. 우리 한성가는 말이야. 앞으로 대를 잇는 건 너한테 달렸어. 어떤 사람처럼 결혼 3년이 지나도 배에 아무 소식이 없고 하루 종일 일만 바쁘다고 하니 도대체 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했고 이도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이도준도 가식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심지어 우습기까지 했다. 대를 잇는다고? 만약 시어머니가 그토록 안고 싶어하는 손자가 장남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늙은 얼굴이 분노로 그 자리에서 졸도하지는 않을까? 어머니, 서연이도 회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도준이 역시나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온화했다. 요즘 감사가 바빠서 걔도 힘들어요. 바빠? 바쁜 게 밥 먹여주니? 여자의 가장 큰 사업은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거야.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유라 좀 봐. 일은 바쁘지 않지만 집에서 도현이를 얼마나 잘 챙기니. 이게 바로 현모양처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마시며 입가에 비웃음을 감췄다. 현모양처. 정말 잘 챙겨서 시아주버니 침대까지 챙겨주나 보다. 식탁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이도현은 계속해서 박유라에게 반찬을 집어주었고 박유라는 때때로 이도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은밀하고 금지된 쾌감이 섞인 눈빛 교환은 밝은 샹들리에 아래에서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갑자기 내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주었다. 식탁은 컸고 식탁보는 길게 늘어져 있어 아래 풍경을 가리고 있었다. 내가 허리를 숙인 그 순간 나는 구역질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교한 하이힐을 신은 박유라의 발이 맞은편으로 불안하게 뻗어 있었다. 이도준의 종아리를 가볍고 은밀하게 문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도준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를 살짝 벌려 이 지하의 미래를 즐기는 듯했다. 나는 손에 더러워진 젓가락을 쥔 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이 소위 현명한 동서와 군자라는 것들인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서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의 눈앞에서 그들은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다시 똑바로 앉았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이도준이 내 이상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러운 젓가락을 옆에 두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새 젓가락을 받았다.
그냥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생각나서 무슨 우스갯소리? 이도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는 느긋하게 입을 닦았다. 내 시선은 이도준과 박유라를 훑었다. 목소리는 경쾌했다. 이번에 제주도 호텔에 묵었을 때 프런트 직원한테 들은 가십인데요. 어떤 남자가 매주 다른 여자를 데리고 호텔에 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포인트가 전부 그 남자 안에 카드에 적립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포인트로 선물을 잔뜩 바꾸고 그 남자한테는 착한 사람 카드를 줬다네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쾅당. 박유라의 손에 있던 국자가 그릇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물을 마시던 이도준의 동작도 순간 멈췄다. 물이 목에 걸려 몇 번 기침을 했다. 오직 이도현만이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하하, 그 남자 정말 재수없네요. 근데 시스템이 그런 오류도 내요? 그럼요. 시스템은 죽어있고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나는 이도준을 쳐다봤다. 눈빛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가끔은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다 들통나기 쉽거든요. 안 그래요, 여보? 이도준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응, 꽤 웃기네. 하지만 그런 가십은 그냥 듣고 흘리는 거지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 박유라는 이미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릇 속에 전복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릇 바닥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그들의 이 찔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답답했던 기운이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이건 부족했다. 단순히 경고를 날리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가 끝나고 이도준은 시아버지에게 불려가 서재에서 회사 일을 논의했다. 이도현은 박유라를 데리고 정원에서 소화시킬 겸 산책을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지난 며칠간 계속 연구해온 기업 정보 앱을 열었다. 유라 상사를 입력했다. 이것은 프런트에서 찍은 포인트 내역에서 발견한 단서였다. 당시 고액의 포인트 교환이 있었는데 수령이는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수령지 주소는 유라 상사라는 회사였다. 시스템은 곧바로 조회 결과를 띄웠다. 유라 상사 주식회사, 법인 대표, 왕수란. 왕수란은 박유라의 어머니였다. 나는 회사의 상세 정보를 클릭하여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나는 이 이름 없는 작은 무역회사가 지난 1년간 몇 차례 거액의 자금 입출금이 있었고 관련 당사자가 모두 한성그룹 산하의 몇몇 자회사라는 것을 예민하게 발견했다. 한성그룹의 며느리로서 나는 직접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룹의 재무 상황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이 몇몇 자회사는 바로 이도준이 총괄하는 사업 부문이었다. 만약 외도가 도덕적 문제라면 직위를 이용해 관계사의 이익을 수송하고 심지어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경제 범죄다. 나는 몇 장의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때 이도현이 혼자 정원에서 돌아왔다. 다소 풀이 죽어 보였다. 왜 그래, 동서는? 나는 휴대폰을 감추며 알면서도 물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쉰대. 이도현은 한숨을 쉬며 내 맞은편에 풀썩 주저앉았다. 형수님, 여자는 원래 이렇게 변덕이 심한가요?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하네요. 이 순진한 청년을 보니 나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도현아, 네가 그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넌 인간의 악랄함을 너무 모르는 거야. 도련님. 나는 똑바로 앉았다.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요? 형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요. 이도현이 즉시 자세를 바로 했다. 최근에 그룹에서 반기 내부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나한테 맡기셨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매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형님이 총괄하는 몇몇 자회사의 장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도련님이 기술팀 백엔드에서 원본 데이터를 좀 추출해줬으면 해. 알다시피 재무 데이터는 가끔 사람이 손을 댈 수 있지만 백엔드의 업무 데이터는 바꿀 수 없잖아. 이도현이 잠시 멈칫했다. 형님 장부를요? 그건 좀. 형님이 알면 어떡해요?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조사해야 하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지금 조사하지 않다가 외부 감사나 국세청에서 와서 조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땐 큰일이 돼. 그때는 한성그룹 전체와 부모님까지 피해를 입게 될 거야. 부모님과 그룹을 들먹이자 이도현은 역시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만 추출해 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분석은 제가 잘 몰라서. 괜찮아. 데이터만 나한테 주면 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은 하늘과 땅, 그리고 너와 나만 아는 거야. 형님한테도, 동서한테도 말하지 마. 괜히 걱정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형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도현의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도현아, 하지만 이 칼은 네가 직접 나에게 건네줘야 해. 왜냐하면 네가 직접 진실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지금의 잔인함이 미래의 뼈까지 발라먹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이도현이 추출해준 백엔드 데이터를 받은 것은 사흘 후 깊은 밤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압축 파일이었고 안에는 이도준이 총괄하는 세계 자회사의 지난 2년간의 모든 구매 기록, 물류 전표, 그리고 결제 로그가 담겨 있었다.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이도현은 최고 수준의 시스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준 데이터는 어떠한 재무적 분식도 거치지 않은 가장 적나라한 진실이었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스탠드 하나만 켠 채 이곳은 나의 전쟁터였다. 총성 없는 전쟁터, 오직 빽빽한 숫자와 표만이 있을 뿐.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숫자가 하나의 칼이었고 모든 이상 변동은 범죄의 증거였다. 나는 엑셀을 열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매크로 명령어를 짜고 데이터 피벗과 교차 비교를 진행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다. 새벽 2시. 나는 화면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분석 보고서를 보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동시에 은밀한 흥분도 느껴졌다. 역시 이도준은 내 생각보다 훨씬 탐욕스럽고 훨씬 대담했다. 이 세 자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달랐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빈번하게 동일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를 진행했다. 공급업체의 이름은 대운건설이었다. 하지만 내가 조사해본 결과 대운건설은 2년 전에 이미 폐업한 회사였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해당 은행 거래 명세서를 조회했다. 수취인은 대운건설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의 귀속지와 개설은행은 그 유라상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은밀한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폐업한 회사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법 환칙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실제 수혜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그리고 그 수혜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박유라였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이 자금의 총액은 이미 80억 원을 넘어섰다. 80억. 이도준의 연봉과 배당금을 합쳐도 40억에 불과했다. 이 80억은 단순히 그의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아니라 그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몸에서 빨아먹은 피였다. 그는 가문의 돈으로 동생의 아내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했다. 형법에 따르면 금액이 막대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화면 속의 그 끔찍한 붉은색 숫자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도준, 너는 끝났어. 네가 한 짓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넌 잊었지. 내 옆에서 잠드는 사람이 업계 최고의 회계사라는 걸. 내가 조사하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찾아내지 못할 장부는 없어.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뭐해? 이도준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막 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미리 설정해둔 단축키를 눌렀다. 화면은 순식간에 평범한 영화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이 안 와서 영화 좀 보고 있었어. 나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이도준은 잠옷 차림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컴퓨터 화면을 스치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몇 장의 초고를 보았다. 그 위에는 복잡한 공식과 숫자가 가득 적혀 있었다. 영화 보는데 필기까지 해? 그가 다가와 초고 한 장을 집어들었다. 눈빛에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심장이 늦는 듯했다. 그 종이 위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유라라는 두 글자를 썼었다. 비록 아무렇게나 검게 칠해버렸지만 자세히 보면 알아볼 수 있었다. 직업병이야. 나는 일어나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서 그 종이를 빼앗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스릴러 영화 볼 때 줄거리 논리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서. 왜 이것도 감시하는 거야? 이도준이 웃었다. 의심을 거둔 듯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밤새우면 피부에 안 좋아. 얼른 가서 자. 알았어. 나는 컴퓨터를 끄고 모든 증거가 담긴 암호화된 USB를 뽑아 손에 꽉 쥐었다. 금방 갈게. 그날 밤 나는 이도준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 USB는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낙인처럼 내 손바닥을 뜨겁게 달궜다. 이제 증거는 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없다. 단순히 경제범죄만으로는 그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도덕적 고지에서 그를 완전히 추락시켜 죽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증거를 제출한다면 한성가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집안의 치부를 들춘 나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일격필살이다. 나는 그가 가장 더위하고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기폭제가 필요했다. 이도현이 완전히 각성하고 시부모님이 완전히 단념하며 박유라가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게 할 기폭제.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단순히 이혼 소송이나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상업 범죄와 가족 신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시니어 파트너였다. 로펌의 비밀 회의실에서 나는 USB에 담긴 데이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윤서연 대표님, 이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금융범죄 수사대에 제출한다면 남편분은 모든 불법 소득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대표님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심지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추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소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변호사가 다소 의아해했다. 아직 한 명이 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창밖의 화려한 강남 빌딩 숲을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이 연극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로펌에서 나와 나는 이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련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형수님이 부탁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이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제 차가 좀 이상해서 도련님 차 좀 빌려 쓰려고요. 그리고 사람 한 명만 좀 데리러 가주세요. 누구요? 형님이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목소리에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담았다. 강남 팰리스에서 접대가 좀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내가 가기는 좀 그래서 도련님이 좀 데리러 가줘요. 강남 팰리스요? 이도현이 잠시 멈칫했다. 형님이 거긴 왜? 거기는? 네, 저도 이상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가서 좀 봐줘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 화면에 붉은색 위치 추적점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몰래 이도준의 차에 설치한 GPS였다. 지금 그 붉은 점은 강남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30분 전 박유라는 막 SNS에 글을 올렸다. 친정에 며칠 다녀와요.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하지만 첨부된 사진은 통유리창의 한쪽 구석만 나온 사진이었다. 그 통유리창의 모양은 강남 팰리스의 평면도와 똑같았다.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이도현, 오늘 밤 너의 정신력이 좀 더 강하기를 바란다. 네가 곧 보게 될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편의 공연이 될 테니까. 밤 9시 강남 팰리스 지하 주차장. 나는 내 차에 앉아 은밀한 구석에 주차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나는 평소에 잘 타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일부러 렌트했고 야구 모자도 썼다. 손에 든 태블릿 위에서 그 붉은색 위치 추적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도준과 박유라는 지금쯤 위층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뒹굴고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도현이 보낸 카카오톡이었다. 형수님, 저 도착했어요. 형님은 몇 동에 계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A동. 일단 아래층에서 기다려요. 금방 내려온다고 했어. 사실 이도준은 내려온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지 이도현이 최적의 관람 위치에서 기다리게 하기 위해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5분 후 이도현의 흰색 레인지로버가 들어왔다. A동 엘리베이터 입구 맞은편에 멈췄다. 차창 너머로 이도현이 창문을 내리고 초조하게 엘리베이터 입구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마 아직도 형님이 왜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철저한 고급 아파트에 접대를 하러 왔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다. 9시 30분. 나는 시간을 어림잡고 예비로 준비해둔 새 유심칩을 꺼내 이도준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다. 이 부사장님, 회사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회사로 오고 계십니다. 즉시 회신 바랍니다. 이 문자에는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도준이 반드시 당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회장님, 즉 그의 아버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회사가 감사 중인 민감한 시기에 어떠한 사소한 움직임도 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역시나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위치 추적점이 움직였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A동 엘리베이터 출구를 응시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도준이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잠그며 황급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분명 그 문자에 겁을 먹은 것이었다. 그의 뒤를 바짝 따라 나온 것은 박유라였다. 그녀는 실크 잠옷을 입고 겉에는 이도준의 정장 재킷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에는 심지어 남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이도준의 팔을 잡고 마치 애교를 부리며 붙잡는 듯 했다. 몸 전체가 거의 이도준에게 매달려 있었다. 도준 씨, 이렇게 늦게 가야 해요?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비록 거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그 달콤한 목소리를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이도준은 약간 짜증스럽게 그녀를 밀어냈지만 행동은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애정이 담긴 손길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착하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해. 내일 다시 올게.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숙여 박유라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다. 이 장면은 지하 주차장의 창백한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눈에 거슬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된 이도현이 똑똑히 보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그 흰색 레인지로버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것을. 이도현이 뛰쳐나왔다. 그는 마치 격분한 황소처럼 눈이 붉게 충혈된 채 키스하고 있는 두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도준, 박유라. 그 분노에 찬 외침은 텅 빈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찢어질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키스를 나누던 두 사람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황급히 떨어졌다.
박유라는 이도현을 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걸치고 있던 정장 재킷이 미끄러져 내려 안에 입은 섹시한 레이스 잠옷이 드러났다. 이도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무의식적으로 박유라를 가리려 했지만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도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내가 시발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이도현이 달려들어 이도준의 멱살을 잡았다.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넌 내 친형이잖아. 쟤는 내 아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도현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의 눈에 전능했던 형, 그의 마음속에 순결했던 아내, 지금은 두 더러운 악마가 되어 그의 인생의 신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도현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도준은 아직도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당황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왜 이 차림인지 설명해봐. 너희들이 왜 여기서 키스하고 있었는지 설명해봐. 이도현의 주먹이 마침내 날아갔다. 퍽. 이도준은 정통으로 한 대 맞았다. 입가에서 즉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저 비참하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리려 할 뿐이었다. 박유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이도현의 다리를 붙잡았다. 도현 씨, 형님 때리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꺼져. 이도현이 그녀를 발로 찼다. 평소에는 심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내였다.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 이도현은 미친 듯이 이도준을 때리려 했고 이도준은 피하며 애원했다. 박유라는 바닥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만약 더 이상 이도현을 막지 않으면 정말로 이도준을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보안 요원이나 구경꾼을 불러 모아 일이 커지면 오히려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도현의 각성이었지 그가 상해죄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큰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만해.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얽혀있던 세 사람은 모두 멈칫했다. 이도현의 허공에 멈춘 주먹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물이 순간 왈칵 쏟아졌다. 형수님. 이도준과 박유라는 더욱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윤서연. 이도준이 입가에 상처를 막으며 공포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나는 이도준을 무시하고 곧장 이도현 앞으로 걸어갔다. 됐어, 도련님.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목소리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이런 개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가치는 없어. 형수님, 쟤들이. 이도현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알아. 나는 그의 손목을 세게 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고통으로 그가 정신을 차리게 했다. 차에 타. 할 얘기가 있어. 안 가. 저것들 죽여버릴 거야. 이도현이 아직도 발버둥 쳤다. 짝. 나는 손을 들어 이도현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뺨 소리는 맑고 크게 울려 현장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이도현은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정신 차렸어?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지금 이를 키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바람 맞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 아니면 부모님이 충격받아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 그것도 아니면 사람 때려서 감옥에 가고 저것들한테 자리 비워줘서 당당하게 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 이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성이 돌아오는 징조였다. 내 말 들어. 나는 목소리를 낮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복수하고 싶으면 무식하게 굴지 마. 차에 타. 이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이도준과 박유라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내 차로 향했다. 나는 돌아서서 비참한 몰골에 이도준과 박유라를 보았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그들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오늘 일, 다른 사람 입에서 한 글자라도 나오는 일 없었으면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도준, 내 입가나 깨끗이 닦아. 박유라, 옷이나 제대로 입어. 한성가 망신시키지 말고.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다. 내 뒤에서 이도준과 박유라는 두 개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벌벌 떨면서 차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이도현은 조수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억눌린 흐느낌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마치 상처 입은 야수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티슈 한 통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켜 강남 팰리스를 벗어났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곳에 멈췄다. 나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다 울었어?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최근에 배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하지만 피우지는 않고 그저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수님, 저 정말 바보 같죠? 저 완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멍청이죠? 멍청하긴 하지. 나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못 믿은 게 잘못이지. 왜 하필 형님이에요? 이도현이 고통스럽게 좌석을 내리쳤다. 제가 얼마나 형을 존경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전 형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유라, 제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이야. 나는 담뱃재를 털었다. 박유라는 한성가의 돈을 탐냈고 내 형이 주는 허영심도 탐냈지. 그리고 내 형은 박유라의 젊음과 숭배를 탐했고 금지된 관계가 주는 자극도 탐했지. 이혼할 거예요. 이도현이 이를 갈았다. 저것들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예요.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하지만 도련님, 그냥 이렇게 이혼하면 저것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동안 항상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 PC를 꺼냈다. 폴더 하나를 열어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이도현이 의아해하며 받았다. 이게 바로 그 유라 상사의 실제 장부야. 도련님은 그게 박유라가 어머니 용돈벌이 시켜준다고 하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인 줄 알았지? 여기 자금 흐름을 직접 봐. 이도현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볼수록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몇십억이잖아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내 형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명의로 된 기술 자회사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이 불법 이체된 돈의 상당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계좌에서 나갔다는 뜻이야. 이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잔인하게 덧붙였다. 만약 지금 모든 걸 터뜨리면 이도준은 책임을 깨끗하게 회피할 수 있어. 네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해서 박유라에게 줬다고 말이야. 어쨌든 넌 기술연구소장이고 권한이 있잖아. 그리고 박유라는 내 아내고. 그렇게 되면 넌 바람맞은 것도 모자라. 간통한 것들을 위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야. 이도현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게 악독해. 나는 태블릿을 다시 가져와 화면을 껐다. 이제 내가 왜 널 막았는지 알겠어? 내가 날린 그 주먹은 이도준을 죽이지 못해. 너 자신을 죽일 뿐이야. 이도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 속의 절망이 점차 섬뜩한 증오로 변해갔다. 형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형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무섭도록 단호했다. 좋아. 나는 담배를 껐다. 첫 번째 단계, 바보인 척해. 바보인 척요?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도준은 지금 분명 겁에 질려 있을 거야. 그는 네가 일을 벌일지 아닐지 도박을 하고 있어. 만약 네가 일을 벌이면 그는 이판사판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내가 일을 벌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변명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는 안심하고 내가 여전히 구슬리기 쉬운 동생이라고 생각할 거야. 제가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해요? 이도현이 주먹을 꽉 쥐었다. 연기 못해도 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넌 그들을 믿는 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박유라에게 더 잘해줘야 해.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경계를 풀 정도로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그를 완전히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감옥에요? 이도현이 깜짝 놀랐다. 그래. 경제 범죄, 액수가 막대해.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그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이건 널 위한 복수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복수이기도 해. 이도현은 나를 쳐다봤다. 마치 평소 온화했던 형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금의 내 눈빛에서는 그보다 더 지독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는 피해자 연합이야. 오늘부터 도련님은 내 전우고 나는 내 군사야. 우리가 함께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이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것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연기라도 할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깊은 밤이었다. 이도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놀란 박유라를 달래고 있거나 대책을 생각하고 있겠지. 나는 씻고 침대에 누워 이도현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기억해. 내일 아침 아무리 역겨워도 박유라한테 아침 식사 사다 줘야 해. 연극은 시작됐어. 이도현은 내라고 답장을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천장을 보았다. 이도준, 오늘 밤이 내 악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진짜 만찬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그 후 보름 동안 한성가에서는 아주 기이한 화목한 가족 연극이 펼쳐졌다. 이도현의 연기는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다. 혹은 증오가 정말 최고의 스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박유라에게 차갑게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유라야, 이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에그타르트야. 줄 서서 사왔어. 유라야, 이번 주말에 온천 가자. 형이랑 형수님도 같이. 박유라가 이도현의 호의를 받을 때마다 그 찔리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유라는 극도로 허영심이 많고 자만심이 강한 여자였다. 그녀의 논리로는 이도현의 용서와 무시는 자신의 매력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도현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그저 어설픈 거짓말을 믿는 척할 수밖에 없다고. 이도준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전전긍긍했지만 이도현을 며칠 관찰한 결과 이 바보 동생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기술적 결함이 생겼을 때 자신을 위해 총대를 매는 것을 보고 그도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긴 자극감 때문에 더욱 거리낌 없어졌다. 그리고 이 집안의 또 다른 바보인 나는 매일 여전히 일밖에 모르는 현명한 형수님 역할을 연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 정기회의에서 미리 준비해둔 미끼를 던졌다. 여러분, 최근에 떠오르는 AI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망이 매우 좋고 투자 수익률은 20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정교하게 만든 사업 계획서를 회의 테이블 중앙에 밀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크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한성그룹의 기술부문 기업 가치는 최소 2배로 뛸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함정이었다. 이 소위 AI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가 포장한 것이었다. 배우의 실제 소유주는 내가 위탁한 여구의 신탁기관이었다. 만약 이도준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실사를 했다면 분명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돈이 급했다. 왜냐하면 내가 며칠 전 박유라에게 무심코 흘렸기 때문이다. 강남 팰리스 그쪽 집값이 요즘 미쳤다던데 만약 지금 한 채 더 사서 터버리면 그건 완전 희귀한 공중 빌라가 될 텐데 그 탐욕스러운 박유라는 분명 이도준에게 바람을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도준은 지난번 주차장에서의 소동을 만회하고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 때문에 반드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역시나 이도준은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더니 눈이 빛났다. 서연 씨, 이 제안 좋네요. 그가 아는 체하며 평가했다. 헬스케어 기술이 확실히 유망하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자금 수요가 좀 큽니다. 회사 현재 유동 자금이 재무팀장 역시 이도준의 사람이었다. 그가 약간 망설였다. 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도준이 손을 크게 저었다. 일단 몇몇 자회사 계좌에서 조달하면 됩니다. 어차피 단기 운용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여 입가에 비웃음을 감췄다. 조달? 일단 그 돈이 회사 계좌를 떠나 그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그건 호랑이 아가리에 고기를 던지는 격이다. 그리고 나는 그 돈의 흐름이 그가 개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철저한 증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이도현이 조용히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형수님, 형님이 정말 미끼를 물었어요? 그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물었어.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방금 결제 서류에 서명했어. 기술팀의 협조해서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알아요. 이도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포장해서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장사라고 믿게 만들게요.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가 손을 더 길게 뻗게 만들어야 해. 뭘 더 해야 하죠? 도련님 최근에 회사 핵심 데이터 암호화 작업을 책임지고 있지? 나는 이도현을 보았다. 기회를 봐서 암호키를 실수로 박유라에게 유출해. 걔한테요? 이도현이 놀랐다. 걔가 뭘 안다고요? 모르지만 탐욕스럽지. 나는 비웃었다. 만약 그 암호키가 암시장에서 몇십억에 팔린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도준이 박유라 손에 그게 있다는 걸 알면 그는 또 어떻게 할까? 이것은 위험한 수였다. 그리고 이관계이기도 했다. 나는 이 이익 공동체가 이익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를 악물고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주, 이도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여러 자회사에서 자금을 빼내 그 VIP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한편 박유라가 약속한 공중 빌라를 재촉하는 것에도 응해야 했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 알림을 보았다. 거액의 돈이 한성그룹의 계좌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50억, 100억, 200억. 이도준 내 배포 한 번 크구나. 이 돈이면 넌 무기징역을 선고받기에 충분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유라가 갑자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헛구역질 소리가 들렸다. 온 가족이 멍해졌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흥분해서 젓가락까지 떨어뜨렸다. 유라야, 너 혹시 가진 거니? 박유라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확인했는데 2개월이래요. 2개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간을 계산해보니 2개월 전은 바로 이도현이 보름간 해외 출장을 갔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 기간
이도준의 호텔 포인트 기록은 그가 매주 주말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이도현도 분명 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컵이 으스러질 듯했다. 도현아, 왜 그래? 너무 좋아서 멍해졌어?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이도현을 툭 쳤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우리 한성가에 드디어 후사가 생겼어. 이도현이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행복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는 박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얼른 식탁 아래에서 그의 발을 세게 찼다. 이도현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온몸을 떨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너무 기뻐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축하해. 축하해, 여보.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도준. 술잔을 든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술이 몇 방울 흘러내렸다. 그의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놀라움, 공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출 수 없는 광이었다. 그 광의는 한 남자로서 자신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다는 것을 알게 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이 부조리한 장면을 보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더 악독한 계획이 떠올랐다. 아이가 생겼다면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다른 방식으로 연출해야 했다. 어머나, 이거 정말 천지개벽할 경사네요. 나는 일어나 기쁨 가득한 얼굴로 술잔을 들었다. 어머님, 동서가 임신했으니 이제 우리 한성가의 큰 공신이네요. 제 생각에는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학군 좋은 아파트, 이제 보상으로 동서 명의로 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파트는 강남 최고 학군에 위치한 100억이 넘는 아파트였다. 원래는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명의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손뼉을 쳤다. 그래, 서연이 말이 맞다. 유라가 뵌 아이는 한성가의 장손인데 큰 상을 줘야지. 집, 당장 명예 이전해. 이도준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다. 그는 아마 이 형수라는 여자가 정말 분수를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질투는커녕 자신의 정부와 사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챙겨주니 말이다. 나는 그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도준, 고마워하기는 아직 일러. 이 집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단두대 위의 만찬일 뿐이야. 너희들이 많이 가질수록 나중에 토해낼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임신은 박유라가 이 집에서 가장 큰 면죄부가 되었다. 임신을 발표한 후 그녀의 한성가 내에서의 지위는 수직 상승했다. 거의 태우마마 대접이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다른 보양식을 끓여주었고 말 한마디도 크게 하지 않았다. 뱃속에 금쪽 같은 손자가 놀랄까봐. 그리고 이도준은 이 아이에게 유별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사적으로 박유라에게 최고급 임산부 용품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동원해 최고의 사립병원의 진료 예약을 잡아주고 가장 권위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정해 주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을 이도현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형수님,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어느 날 밤, 이도현이 차 안에서 병원에서 몰래 찍어온 초음파 사진을 손에 꽉 쥔 채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저 아이 절대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때 저는 독일 출장 중이었어요. 걔 손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고요. 알아. 나는 그 초음파 사진을 받아 임신 주수 데이터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라고요? 제가 남의 자식 싸구려 아빠 노릇하는 걸요? 이도현이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쌌다. 도련님, 잘 생각해봐. 나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만약 지금 이 아이가 사생아라는 걸 밝히면 한성가는 체면 때문에 박유라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사건을 덮어버릴 거야. 이도준은 기껏해야 한 대 맞고 말겠지. 뼈를 다치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그 사진을 가리켰다. 만약 이 아이가 한성가의 장손으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태어난 후에 남의 자식이라는 게 증명된다면 그건 이도준, 박유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주는 타격이 훨씬 파괴적일 거야. 이도현이 멍해졌다.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높이 띄워줘야 해. 내 눈빛은 차가웠다. 구름 위까지 띄워서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지. 이걸 띄워서 죽이기라고 해. 이 계획을 위해 나는 더욱 열심히 좋은 형수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주 박유라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고 아기방 인테리어 스타일을 골라주는 것을 도왔다. 심지어 망명에 이전된 그 아파트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다. 박유라는 나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그녀에게 잘 보여서 겨우 집안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불쌍한 여자일 뿐이었다. 형님, 이 아기 침대 어때요? 백화점에서 박유라가 5천만 원이 넘는 수입 아기 침대를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도준 씨, 아니, 도연 씨가 예산은 상관없다고 제일 좋은 걸로 하랬어요. 좋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겠다. 바로 그때 박유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나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휴대폰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 발신자 표시는 KT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이도준의 세컨드폰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내 휴대폰을 꺼내 도청 앱을 열었다. 그날 이도준의 차가 정비를 받으러 갔을 때 나는 정비소 친구에게 부탁해 그의 차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이어폰에서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들린 후 선명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도준은 지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아마 백화점 근처일 것이다. 여보세요. 자기, 왜 그래? 이도준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다. 어디야? 방금 아기 침대 마음에 드는 거 봤는데 와서 좀 봐줬으면 해서. 박유라의 목소리에 애교가 섞여 있었다. 나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의심 안 해? 바보 같은 여자는 당연히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걔? 박유라가 비웃었다. 걔는 지금 나한테 아부하기 바빠. 방금도 나랑 같이 커튼 골라줬다고. 바보같이 진짜 이 아이가 이도현 아이인 줄 알아. 나중에 자기 노후 책임져 줄 알고. 하하, 그럼 됐어. 이도준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 아이만 태어나면 DNA 검사하고 그럼 바로 한성가의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때는 내 그 바보 동생이랑 알도 못 낳는 그 마누라는 둘 다 꺼지라고 하면 돼. 정말? 박유라가 흥분해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언제 이혼할 건데? 나 못 기다리겠어. 곧. 이도준의 목소리가 음흉해졌다. 그 AI 프로젝트만 끝나서 자금이 확보되면 나한테는 회장님과 단판을 지을 충분한 카드가 생겨. 그때는 윤서연을 빈털터리로 쫓아낼 계획을 짤 거야. 이도현은 뭐 코드나 짤 줄 아는 멍청이인데 배당금 좀 쥐어주고 보내면 그만이지. 자기, 정말 멋져.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 녹음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이어폰을 뺐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문질렀다. 정말 멋진 밀담이다. 내 돈도 원하고 이도현의 인생도 망치고 사생아에게 가업을 잊게 하고 싶다고? 이도준, 넌 정말 탐욕과 어리석음, 이 두 단어를 극적으로 연기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이 아이가 상속인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접 이 놀라운 선물을 맞이하게 해줄 테니까. 집에 돌아와. 나는 이 녹음 파일을 그 암호화된 USB에 백업했다. 이제 증거 퍼즐은 거의 완성되었다. 외도 확증, 호텔 투숙 기록, 사진, 영상, 지하 주차장 키스 영상, 사생아 확증, 임신 진단서, 시점, 은밀한 녹음, 경제 범죄, 허위 거래 명세서, 공금 횡령 증거,
업무상 배임 기록, 친족 모해, 녹음 속의 악독한 계획.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동풍만 불면 된다. 그리고 그 동풍은 곧 불어올 것이었다. 다음 달은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한성가에서는 크게 잔치를 열기로 했다. 모든 친척과 사업 파트너를 초대해서 이도준은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효심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의 새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싶어 했다. 박유라도 이 기회를 빌려 부른 배를 과시하며 사교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어 했다. 정말 좋은 무대다. 이렇게 성대한 자리에 멋진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지. 나는 자진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님, 환갑잔치는 제가 직접 준비하게 해주세요. 나는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특히 그 멀티미디어 추억 영상 부분은 제가 우리 한성가의 지난 세월의 따뜻한 순간들을 모두 편집해서 넣고 싶어요. 친척분들께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속이 깊구나. 그래, 너한테 맡기면 나도 안심이지. 유라 임신한 좋은 소식도 꼭 넣어서 다들 좋은 기운 좀 받게 해줘. 걱정 마세요, 어머님. 나는 온화하고 감동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가 모든 분들께 아주 큰 놀라움을 선사해 드릴게요. 시어머니 방을 나올 때 막 돌아온 이도준과 마주쳤다. 어머니 환갑잔치 당신이 맡기로 했다며? 그가 다소 의외라는 듯 말했다. 네, 나는 그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다. 당신은 일이 그렇게 바쁜데 이런 작은 일은 제가 대신해야죠. 당신은 그날 멋지게 축사만 하세요. 이도준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아마 죄책감 혹은 경멸이었을 것이다. 고생이 많네, 서연 씨. 고생은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즐거우면 그걸로 됐죠. 그래, 모두가 즐거우면 됐지. 특히 그날 당신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부디 웃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한성가 전체는 거의 광적인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초대장은 발송되었고 연회장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로 예약되었다. 심지어 당일 메뉴까지 이도준이 직접 시식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 축제 분위기의 거품 아래에서 나는 마지막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나는 이도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는 그 전자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에서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것이 실물 증거와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다. 나는 그 유라 상사의 실제 사무실 위치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 주소는 외진 오피스텔이었지만 나는 이도준 기사의 운행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골드타워라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 서류를 전달하러 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사는 이도준의 신복이었다. 그가 전달하는 서류는 분명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직접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금요일 오후 나는 반차를 냈다. 변장을 하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렌터카를 몰아 이도준의 기사를 따라 골드타워로 갔다. 기사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 28층을 눌렀다. 나는 로비의 안내판을 확인했다. 28층에는 운제투자라는 회사 하나뿐이었다. 운제, 운자, 이도준, 리도준. 그의 이름과 발음이 겹친다. 나는 직감했다. 이 회사가 바로 이도준의 진짜 비자금 창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무턱대고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로비 카페에 앉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곧 익숙한 인물이 보였다. 그 인물은 내가 한성그룹 재무팀에서 본 적이 있었다. 경비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 담당 직원 최민지였다. 최민지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나는 즉시 이도현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재무팀 최민지 배경이랑 최근 자금 거래 내역 좀 알아봐줘. 기술연구소장인 이도현에게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도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수님, 최민지는 형님 대학 후배예요.
걔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 명목으로 입금되고 있어요. 입금처는 그 운재 투자고요. 역시 이도준은 회사의 핵심 재무 인력을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허위 경비 처리, 공금 횡령 장부는 분명 모두 최민지의 손을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최민지가 손에 든 그 서류 봉투는 아마 원본 증빙 서류나 분식 회계 자료일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서류 봉투 안의 것을 손에 넣어야 했다. 하지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최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헤드헌팅 회사 컨설턴트로 위장했다. 최민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모 유명 헤드헌팅 회사의 컨설턴트입니다. 저희 쪽에 재무팀장 직책이 하나 나왔는데 최민지 씨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아서요. 연봉은 10억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야기 나눠볼 생각 있으신가요? 월급이 고작 몇백만 원인 회계 담당 직원에게 이 유혹은 너무나 컸다. 최민지는 역시 마음이 움직였다. 퇴근 후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찻집으로 정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내 변호사 친구가 섭외한 진짜 베테랑 HR 담당자가 대신 나갔다. 그 면접에서 HR 담당자는 능숙하게 전문적인 화술로 최민지를 유도했다. 상대방 회사의 평판 조회가 매우 엄격하다며 그녀가 과거에 처리했던 큰 프로젝트 사례를 알아야 한다고 넌지시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최민지는 자신이 복잡한 장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놀랍게도 휴대폰에 저장해둔 걸작 몇 점을 꺼내 보였다. 몇 장의 복잡한 분식 회계 초안 사진이었다. 비록 그녀는 곧바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휴대폰을 거뒀지만 이미 테이블 위 화병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찍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HR 담당자가 유도 질문을 통해 최민지의 자백을 녹음했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지금 회사에서는 직급은 낮지만 핵심 장부는 모두 제가 처리해요. 이 부사장님이 저를 아주 신뢰하시거든요. 그 몇몇 관계사의 절세 방안도 다 제가 설계한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이 바로 공범의 자백이었다. 동시에 이도현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이도준의 그 소위 AI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기반 코드를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형수님, 이거 전혀 AI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도현이 전화기 너머로 비웃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웹 크롤링 프로그램이에요. 대학생 졸업 작품보다도 못해요. 그 소위 역외기술팀이라는 곳의 IP 주소는 이도준의 그 운재 투자 사무실로 나와요. 잘했어. 나는 컴퓨터 화면에 점차 완성되어 가는 증거 체인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사기다. 허위 프로젝트로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 금액이 특별히 막대하다. 이로써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외도 증거, 사생아 증거, 업무상 횡령, 자금 세탁, 사기, 공범 자백. 이 증거들은 내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3개의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다. 하나는 변호사에게 주어 금융범죄 수사대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하나는 이도현에게 주어 그가 가문 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씻을 카드로 삼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는 손에 쥔 그 정교한 작은 USB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위한 축하 선물이다. 나는 이것을 연 회장의 메인 제어 컴퓨터에 꽂아 그날 밤 가장 눈부신 불꽃놀이가 되게 할 것이다. 환갑잔치 전날 한성과 전원이 호텔에 가서 리허설을 했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붉은색 치파오를 입고 만면에 홍광을 띤 채 무대 중앙에 서서 직원들에게 조명을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저 스포트라이트 좀 더 밝게 해줘. 이따가 내가 유라 손잡고 좋은 소식 발표할 때 말이야. 박유라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배를 내밀고 애교 넘치는 얼굴로 시어머니 옆에 기대었다. 어머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이도준은 무대 아래에서 몇몇 사업 파트너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구석에 서서
무대 위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어두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음향 제어 콘솔로 갔다. 기사님, 내일 영상은 제가 다 편집해왔어요. 지금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내가 음향 담당 기사에게 말했다. 네, 큰 사모님, 그러시죠. 나는 USB를 꽂았다. 하지만 증거가 가득한 그 USB가 아니라 진짜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 추억 영상이 담긴 USB였다. 스크린에 한성가의 지난 세월의 오래된 사진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도준과 이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 내가 막 시집 왔을 때의 결혼식 영상, 화면은 따뜻했고 음악은 감동적이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어머나, 우리 서연이가 정말 마음을 썼구나. 정말 잘 만들었네. 이도준도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어. 효과가 아주 좋네. 당연히 해야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상 마지막에 깜짝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틀지 않을게요. 비밀로 남겨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 그래. 서프라이즈 좋지. 시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난 서프라이즈가 제일 좋아.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여전히 시댁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바보 며느리일 뿐이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나는 선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핑계로 마지막까지 남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재빨리 그 따뜻한 영상이 담긴 USB를 뽑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USB로 바꿔 끼웠다. 나는 이중 보험도 들어두었다. 컴퓨터에 예약 프로그램을 설정해 만약 누군가 USB를 뽑더라도 예정된 시간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서 그 서프라이즈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도록 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텅 빈 연회장에 서서 그 거대한 LED 스크린을 보았다. 내일 이 시간, 이곳은 거대한 심판장이 될 것이다. 그 위선적인 가면들, 그 더러운 거래들, 그 감춰진 진실들, 모두 이 스크린 위에서만 배로 확대되어 모든 사람 앞에 전시될 것이다. 호텔을 나올 때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도현의 차가 길가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에 탔다. 이도현이 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됐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고발장도 이미 붙였어. 내일 오전에 금융범죄수사대랑 증권감독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예약해놨어. 이도현이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쥐었다. 형수님, 내일이 지나면 이 집은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진작에 끝장났어. 나는 창밖에 빗줄기를 보았다. 그들이 배신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이미 껍데기뿐이었어. 우리는 그저 그 치부를 가리는 천을 찢어버릴 뿐이야. 후회 안 해요. 이도현이 이를 갈았다. 제가 눈이 멀었던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한스러워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손등을 두드렸다. 내일이 지나면 넌 한성가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거야. 내가 할 일은 뒷수습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거야. 저것들한테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이도현이 고개를 돌려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동맹이잖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줘. 오늘 밤은 푹 자야겠어. 그날 밤 나는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는 배신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비가 갠 후에 무지개만이 있었다. 나는 새벽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도준과 박유라의 칠흑 같은 밤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환갑잔치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아침 일찍부터 한성가는 전쟁터처럼 바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드나들었고 시어머니는 드레스를 3벌이나 갈아입고 나서야 만족했다. 박유라도 지지 않았다. 전담 메이크업 팀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도준이 며칠 전 몰래 선물한 다이아몬드 세트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그 세트는 20억이 넘는 것이었다. 물론 돈은 그 AI 헬스케어 프로젝트 자금에서 나왔다. 나는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옆에서 일을 도왔다. 유능한 집사처럼. 서연아, 너도 가서 옷 좀 갈아입어라. 왜 그렇게 칙칙하게 입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한성가가 며느리 구박하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무심코 나에게 한마디 했다. 네, 어머님. 이따가 바로 갈아입을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진짜 구박이 뭔지 알게 되실 텐데요. 라고 생각했다. 오전 10시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한성가는 재계에서 그래도 체면이 있는 집안이었다.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름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도준은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다. 의기양양한 모습이 마치 이미 한성그룹의 총수인 듯했다. 이도현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필사적으로 감정을 숨겼지만 가끔 이도준을 보는 눈빛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제어 콘솔로 가서 음향 기사와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했다. 기사님, 기억하시죠? 이 부사장님 축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케이크 커팅하시기 전에 그 영상 트는 거요. 걱정 마세요, 큰 사모님. 시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전체 연회장을 훑었다. 경찰은 아마 이미 오고 있을 것이다. 나는 고발장에 체포의 최적 시기를 연회의 클라이맥스, 사람이 가장 많을 때로 명시해 두었다. 11시 58분, 길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열정적으로 개회사를 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한성가 여사님의 환갑잔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이도준과 박유라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이도현은 뒤따라 올라갔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이도준이 마이크를 잡고 그가 정성껏 준비한 축사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성그룹은 곧 중대한 헬스케어 기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 제수씨인 박유라 씨가 저희 한성가의 사대를 잉태했습니다. 객석의 박수 소리는 더욱 뜨거워졌다. 박유라는 배를 살짝 내밀며 애교 넘치는 얼굴로 이도준 옆에 기댔다. 신분만 모른다면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정말 금슬 좋은 부부 같았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가. 형이 동생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는데 그 친근함이 친아빠보다 더 기뻐 보인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는 오직 나와 곧 도착할 경찰만이 이 배우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 한성가 여사님의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한성가의 이 묵직한 사랑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자가 손을 크게 휘두르자 조명이 어두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거대한 LED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전주는 따뜻했다. 화면도 정상적인 가족 사진이었다. 이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려 박유라에게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영상이 30초쯤 재생되었을 때 분위기가 급변했다. 따뜻한 피아노 곡이 갑자기 뚝 끊기고 그 자리를 시끄러운 배경음이 대신했다. 스크린의 화면은 가족 사진에서 어떤 CCTV 화면으로 바뀌었다. 호텔 프런트였다. 화면 속에는 내가 휴대폰을 들고 프런트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런트 아가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손님, 이 분이 그분 사모님이신데 아시는 분이세요? 매주 주말마다 이분을 모시고 와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으세요. 연 회장은 순간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이 멍해졌다. 영상을 잘못 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다.
고화질의 투숙기록 캡처 사진들이었다. 투숙객, 이도준, 박유라, 객실, 프레지덴셜 스위트, 날짜, 2023년 X월 X1, X월 X1, 한 장, 또 한 장. 시간의 간격은 1년에 달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손에 든 술잔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도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제어 콘솔로 맹렬히 달려갔다. 꺼, 빨리 꺼. 잘못 틀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의 화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강남 팰리스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비록 조명은 어두웠지만 그 키스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영상에 그날 내가 녹음했던 차 안의 대화가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이 아이만 태어나면 DNA 검사하고 그럼 바로 한성가의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때는 내 그 바보 동생이랑 알도 못 낳는 그 마누라는 둘 다 꺼지라고 하면 돼. 이도준의 그 음흉한 목소리가 최고급 음향 설비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순간 이도준은 더 이상 효심 깊은 아들도 영리한 부사장도 아니었다. 그는 철저한 짐승이었다. 박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철통 같은 증거 앞에서 그녀의 비명은 너무나 공허하고 무력했다. 객석의 하객들은 난리가 났다. 세상에, 저건 근친상간이잖아. 친동생까지 속이다니, 저게 사람이야? 그럼 저 아이는 설마. 수많은 경멸과 혐오의 눈빛이 칼날처럼 무대 위에 그 몇 사람에게 꽂혔다. 이도현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다. 우리에서 풀려난 맹호처럼 달려들어 이도준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짐승 같은 새끼. 그는 이도준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 모든 주먹에 지난 반년간의 굴욕과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내 아내랑 자, 내 돈을 써,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 내가 내 친동생인데. 이도준은 피투성이가 되어 반격할 힘조차 없었다. 박유라가 말리려다 이도현에게 밀쳐져 꼴사납게 넘어졌다.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큰 문이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들어왔다. 뒤에는 금융범죄 수사대 사람들이 따랐다. 이도준 씨가 누굽니까? 선두의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도현은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바닥에 이도준을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이도준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도준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자금 유용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로 체포합니다.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여 지금부터 형사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도준은 아직도 발버둥 쳤다. 당신들 뭐야? 나는 한성그룹 부사장이야. 이건 오해야. 윤서연, 너 나와. 네가 꾸민 짓이지. 그렇지. 그는 미친 개처럼 사방에서 내 모습을 찾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아직 뽑지 않은 USB를 들고 있었다.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래, 나야.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이 피투성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도준,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환갑잔치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이도준은 눈을 크게 떴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너 이 악독한 년. 네가 날 망쳤어. 네가 한성가를 망쳤다고. 한성가를 망친 건 당신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탐욕스러운 것도 당신, 배신한 것도 당신, 파렴치한 것도 당신이야. 나는 그저 한성가의 문을 청소했을 뿐이야. 데려가. 경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박유라는 상황을 보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박유라 씨, 다른 경찰이 그녀를 막아섰다. 당신은 유라 상사의 실제 수혜자로서 자금 세탁 및 불법 이득 취득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전 임산부예요. 날 잡아가면 안 돼요. 박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쌌다. 임산부라고 해서 입건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박유라는 끌려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악독하게 저주했다. 윤서연,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웃었다. 걱정 마. 난 아주 잘 살 거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대한 환갑잔치는 결국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 심판으로 끝났다. 하객들은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연회장만 남았다. 이도현은 방금 깨어난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텅 빈 연회장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눈빛은 복잡했다. 증오,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너, 어머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도준은 감옥에 갔어요. 이 이혼은 무조건 해야겠어요. 합의서에는 이미 서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형수님, 이도현이 나를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한 번 보았다. 도련님, 남은 길은 혼자서 가야 해. 한성가는 이제 내가 책임져.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붉어진 눈으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나는 호텔 문을 나섰다.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다. 눈이 좀 부셨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그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직 자유의 향기만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프런트 아가씨의 번호를 찾아냈다. 문자를 보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사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이도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내 이름은 윤서연.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형수님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